자, 6페이지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보이시죠? 거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원칙들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계 기준은 많잖아요. 나라별로 회계 기준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큰 축은 뭐냐면 IFRS라고 하는 유럽에서 만든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IFRS라는 유럽에서 만든 회계 기준이고, 그 다음에 US GAAP 미국 회계 기준, 그게 큰 축이거든요. 두 개의 큰 축이고, 보통은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은 보통 다 IFRS 하거든요. 그럼 기준들이 조금씩 다르다. 기준들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도 공통된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원칙은 있다라는 거죠. 그 원칙 하에서 그 문화와 그 사회의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좀 반영을 하는 거죠. 국가마다 좀 다른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회계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수히 많은 회계 기준이 존재를 한다. 그 사실을 아시면 되고, 우리는 그 중에서 KIFRS를 중점적으로 배우겠죠. 어쨌든 KIFRS든 US 갭이든 뭔가 공통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이제 7페이지부터 나옵니다. 그 전에 6페이지 하단에 뭔가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에 이렇듯 기업마다 적용되는 갭. 자, 갭이 뭐냐면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Generally 일반적으로 accepted 인정된 accounting principle 회계 기준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은 다 다를 수 있다. 그지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들을 하나씩 배우는데, 거기가 7페이지에 양가로 1번 발생주의부터 시작됩니다. accrual basis. 이거는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우리가 현금주의가 아니라 회계 기준에 따른 뭔가 수익 인식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아니라, 물론 또 반대로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와도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고, 돈이 들어와도 수익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현금과 상관없이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발생주의입니다. 발생주의.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발생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 현금주의라고 나와 있고, 첫 번째 줄에 현금주의란 현금의 유입을 수입, 현금의 유출을 비용,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입니다만, 요거가 아니라, 현금주의가 아니라 갭에 따르면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한다. 자, 거기 예시 한번 볼게요. 예시 1번 100만 원 상당의 핸드폰을 외상 판매한 경우에, 그리고 2번은 100만 원 상당의 핸드폰을 판매하기 전에 미리 돈을 받은 경우에, 두 가지 예시인데, 자, 요 두 가지 예시를 공부하기 전에 밑에 참고 수익 인식 요건을 보세요. 발생주의에서 수익 인식 요건. 자, 수익 인식 요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여기에 판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완료했다.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내 할 도리를 다한 거예요. 영업 활동을 할 때 판매 활동을 하잖아요. 내 할 도리를 다한 게 요 1번입니다. 할 도리를 다한 거.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재무제표에 인식을 하려면, 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숫자로 작성돼야 되잖아요. 글로 작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숫자로 작성되려면 얼마로 제공됐는지를 우리가 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할 도리를 다했고 그게 금액으로 측정만 가능하면 그러면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에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서 예시 1번 100만 원의 상당의 핸드폰을 외상 판매했다. 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그런데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왜? 팔았잖아요. 할 도리를 다 한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100만 원 팔면서 할 도리를 다 한 거예요. 돈은 나중에 받는 겁니다. 일단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2번 100만 원의 상당의 핸드폰을 판매하기 전에 먼저 돈을 받았습니다. 선수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를 선수금.
선수금은 이거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요건은 내 할 도리를 다 한 거거든요.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그냥 제공 완료, 서비스 제공 완료.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제공을 완료하면 되고, 두 번째는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금액 측정 가능. 요 두 가지 큰 요건이 완성되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고, 실제로 회계 기준에서는요, 좀 더 세부적으로 있거든요. 좀 더 복잡하게 있지만 이게 큰 원칙을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이 원칙 두 가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게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매출을 인식할 때 일반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해가지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근데 앞으로 뭐가 어렵냐면 동시에 파는 것도 있거든요. 자동차를 팔 때 물건만,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라 AS도 같이 팔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수익 인식을 어떻게 나눠야 되지? 그러니까 제품을 판매할 때 어떤 수익 인식 요건하고요, 서비스를 판매할 때 수익 인식 요건이 조금은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비스라는 것은요, 조금 기간이 길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뭐 이틀짜리 듣지만 사실 뭐 한 달짜리 강의도 있고 뭐 3개월짜리 강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3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언제 그러면 수익을 인식해야 될 건지, 강의를 시작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건지, 아니면 강의를 끝날 때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는 건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기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그런데 제품은요, 그냥 판매잖아요. 판매. 그냥 당장 오늘 기간별로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당장 오늘 판매하는 거니까 수익 인식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만, 근데 서비스라는 거지, 혹은 건설 있죠. 건설회사, 조선회사. 집 하나 만드는데, 아파트 하나 만드는데 1년 걸리잖아요. 배 하나 만드는데도 몇 조짜리 배는 5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언제 수익을 인식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이 나중에 회계 기준을 배울 때 들어갈 겁니다. 근데 큰 축은 요거다.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강사, 이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언제 수익을 인식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언제 보통 강의를 냅니까? 물론 요거는 안 냈겠지만 언제 내요? 시작할 때 내죠. 근데 그러면은 금액 측정 가능하죠. 2번 5번 완료. 근데 뭔가 제가 완료를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언제 인식해야 되냐면 강의 다 끝난 다음에 수익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선수금의 그 형태거든요.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시 1번은 외상 판매, 예시 2번은 선수. 그러면 제가 BS에다가 증감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예시 1번 100만 원의 상당의 외상 매출 안 들어왔죠. 돈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현금 얼마 이렇게 목적 씁니다. 대신에 IS상에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죠. 수익으로 100만 원 인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100만 원 인식할 수 있으니까 뭐 비용 없다고 치고, 그러면은 자본이 얼마 증가해요? 100만 원 증가하죠. 그러면은 안 맞잖아요. 좌우가 안 맞잖아요. 나중에 이 좌를 차변이라고 얘기할 거고 우를 대변이라고 얘기할 건데, 어쨌든 이거는 회계에서 배우는 거고 재물의 목적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좌우예요. 왼쪽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안 맞잖아요. 그럼 왼쪽에다가 뭘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뭘 입력을 시켜줘야 되냐면 정보 이용자가 쟤네 물건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네? 그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못 받았으니까 나중에 받을 돈이 있습니다 라는 어떤 계정 과목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매출 채권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뒤에 배울 겁니다만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100을 올려주면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돈은 못 받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매출 채권이라는 그 계정 과목을 통해 가지고 채권이라는 게 받을 돈이거든요. 받을 돈. 채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받을 돈이라는 말이에요. 매출을 통했는데 아직 못 받은 돈이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거를 매출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거를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예시 2번. 자, 예시 2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0. 그런데 현금 들어왔죠. 그러면 현금에서 얼마 증가냐면 100만큼 증가할 겁니다. 현금이 100만큼 증가해요. 그러면은 또 좌우가 안 맞잖아요. 근데 기분은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판매를 하지 않았으니까 뭔가 이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어요. 자본은 증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증가합니까? 의무가 증가합니다. 의무, 부채가 증가합니다. 그거를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선수금이라는 명목으로 부채의 계정 과목이 하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부채를 생각할 때 부채는 뭔가 돈을 갚아야 되는 거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부채는요, 돈뿐만이 아니라 돈 말고도 다양한 식으로 갚을 수 있는 겁니다. 노동으로도 갚을 수 있고 서비스로도 갚을 수 있고 제품으로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돈으로 갚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채라는 것은 돈 이외에 다른 것으로도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얘는 무슨 의무가 있어요? 핸드폰을 판매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판매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판매할 의무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선수금이 없어지고 이제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그때 수익을 잡으면서 여기 자본에 100만큼 증가시키면 되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나중에 그 의무를 완료시키면은 의무 완료시키면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부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똑같죠. 현금 받고 매출한 거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익 인식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예외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용은 수익 인식 시점에 같이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앞에서 우리 재무제표 작성할 때 했잖아요. 그때 재고를 팔 때 같이 인식을 했었습니다. 재고를 팔 때 수익 인식하고 비용 인식했어요. 마진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런 목적도 있는데요. 수익 비용의 대응의 원칙은 그 마진을 보여주는 게 일단은 뭐 첫 번째 목적인데 여러 가지 그 목적이 있긴 있거든요. 우리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현금을 지출했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까? 현금이 지출했을 때 캐시가 아웃됐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까? 크게 두 가지로 회계 처리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자산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캐시가 현금이 감소하고요. 현금이 감소하고 자산이 증가하는 형태. 뭔가 투자하는 형태. 혹은 생산을 통해 가지고 재고 자산을 만드는 형태. 근데 두 번째는 현금이 나가면서 자본이 줄어드는 형태. 얘는 우리가 자산 처리라고 부르고요. 자산 처리. 얘를 비용 처리라고 부릅니다. 자산 처리와 비용 처리.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경우랑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1번은 투자의 개념이에요. 약간 투자, 생산 이러한 개념이고 2번은 소비의 개념입니다. 소비. 뭔가 자산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이 자산으로부터 나중에 돈을 창출할 거야. 이 자산으로부터 나중에 나는 현금을 발생시킬 거야. 그런 목적일 때는 자산 처리하면 되고 아니야, 이거는 단순히 비용이야. 이거는 그냥 소비야. 이러한 목적이면 2번처럼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PC방 가시고 여기 학원으로 할까요? 여러분들이 학원비 낼 때 1번 처리예요, 2번 처리예요? 네? 1번 처리? 훌륭하십니다. 2번 처리한다는 것은 뭐 의미예요? 2번 처리한다는 것은 이거 약간 철학적인 그런 느낌이죠. 2번처럼 회계 처리한다는 것은 놀러 온 거죠. 공부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1번처럼 회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자산을 가지고 나중에 뭔가 쓸 때,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나중에 쓰면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요거 가지고 나중에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2번은 지금 당장 그냥 놀러 온 거, 그냥 지금 당장 비용 처리한다는 거거든요. 또 다른 예시 하나 드려볼게요. PC방 갔어요. PC방 가서 게임했어요. 롤 했어요. 오버워치 했어요. 10,000원 썼어요. 그거 1번 처리예요, 2번 처리예요? 2번 처리하죠. 근데 1번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누구? 그렇죠. 프로게이머들은 1번 처리하는 겁니다. 프로게이머들 1번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언제 비용 처리해요? 상금 탈 때, 수익 발생할 때 그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익 비용의 대응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비용 처리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갈 때는 수익이 발생할 때 그만큼 내가 과거에 썼었어. 이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이만큼 지불했었어. 그것들을 보여주는 게 회계의 또 다른 목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처리와 그 다음에 비용 처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요한 문제고 이거 가지고 기업하고 회계사랑 엄청 싸워요. 기업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1번처럼 처리하고 싶겠죠. 비용 처리하게 되면 그냥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1번처럼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비용 처리하고 싶을 겁니다. 나중에 자산이 없어지면서 비용 처리되는 거거든요. 1번처럼 회계 처리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회계사들은요. 2번 같아 보이면 2번처럼 회계 처리하라고 하겠죠. 이거는 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소비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2번처럼 회계 처리를 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기업이 이기죠. 기업이 회계사한테 돈 주는 건데 기업 말을 좀 듣습니다만 요새는 좀 시대가 변해가지고 재무제표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한테 소개를 할 때 뽐내고 소개하는 것보다는 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소개하는 게 그 사람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도 자기를 얼마나 뽐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뽐내다 보면 뭐가 되냐면 분식회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분식회계를 저지르거든요. 더 많이 100인데 150, 200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100인데 80으로 보여주거나 90으로 보여주거나 이런 식의 문화가 형성돼 있으면은 그러면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도 너 저 기업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 잘하네. 최악의 상황일 때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네. 그러면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만들 때 그리고 그 재무제표를 외부에다 공시할 때는 좀 더 겸손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거를 유식한 말로 보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보수주의, 회계에서의 용어예요. 보수주의라고 얘기하고 2번처럼 회계 처리하는 게 사실은 좀 보수주의 관점의 회계 처리고요. 사실은 이 자산이 결국엔 나중에 비용 처리되거든요. 이 자산이 없어지면서 비용 처리되거든요. 아까 우리 재고자산 없어지면서 비용 처리된 거 봤죠? 그러니까 재고자산 없어지면서 비용 처리된 것처럼 결국에는 얘 비용 처리돼요. 그러니까 매를 지금 맞냐 나중에 맞냐 그 차이거든요. 비용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가 매를 맞는 거거든요. 뭔가 손익계산서가 안 좋아 보이잖아요. 비용 많으면 매를 맞는 건데 지금 맞냐 나중에 맞냐라는 거예요. 얘는 나중에 맞고 싶다라는 거죠. 기업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R&D 비용 있죠. R&D. 보통 R&D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해가지고 연구 그다음에 디벨롭먼트 개발비 이렇게 나누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회계 기준에서는 개발비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많이 합니다. 개발비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개발비 어떻게 처리하냐면 웬만하면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냥 맨 먼저 맞아도 돼요. 맷집이 장난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시총이 350조예요.
맞아도 돼요. 근데 제약회사라든지 약간 짜잘구리 아니에요. 조그만 회사 있죠. 개발비 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늦게 맞겠다는 거죠. 매를. 매를 늦게 맞다. 일찍 맞냐? 늦게 맞냐? 맷집이 세면 일찍 맞으면 되고, 맷집이 좀 약하다. 나중에 맷집이 셀 때 내가 맞을게. 그러면 이렇게 1번처럼 회계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어떤 회계 기준도 사람의 이게 약간 철학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철학 하에서 요런 거는 요러한 거래는 1번처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러한 거래는 2번처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실무진에서 넘어가가지고 관리자 입장 되고 저 높은 사람이 되면은 요런 원칙을 많이 생각하죠. 자질구레한 거 이런 거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실무자한테 맡기고 큰 틀을 봐야 되잖아요. 큰 틀을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한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컨트롤버시한 좀 상충 관계가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죠.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수익 비용에 대한 원칙은 여러 가지 그 목적이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이 마진을 인식시키기 위한 거, 마진을 보여주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함으로써 미리 비용 안 잡고 나중에 비용을 잡게끔 만들어 주는 거. 그러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수익을 인식할 때 비용도 같이 인식하는 게 원칙인데 8페이지 보시면 제품의 수, 아까 앞에서 봤듯이 제품의 수 같은 거, 재고 자산을 50만 개 팔았습니다. 그 50만 개에 해당되는 매출 금액, 그 다음에 50만 개에 해당하는 내가 이 생산한 원가, 그게 그 딱 맞물려 있으면은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이 되게 수월한데, 그렇지 않은 비용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비용들. 뭐가 있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는 마케팅비죠. 그 마케팅을 한 게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돼? 라는 게 이게 상관관계가 분석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물건 50만 개 팔았어. 그럼 그 50만 개에 대해서 개당 단가가 있고 판매 단가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 개당 원가가 있으니까 매칭하기가 쉬운데 마케팅비는 이거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거 보는 게 이거 얼마의 마케팅비를 사용해야지 얼마의 매출이 증가해? 이거는 사후적으로 우리가 산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일시에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마케팅비는 그냥 일시에 비용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감가상각비라는 거 있죠. 감가상각비는 뒤에서 배울 텐데 아까 뭐 건물이라든지 기장치라든지 이거는 오래오래 사용할 거죠. 그렇죠?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팔 목적이거든요. for sale이거든요. 팔 목적인데 기계장치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for use예요. 사용할 목적입니다. 그 재고자산을 만들 목적이죠, 사실은. 자, 그러면은 재고자산을 인식한 다음에 나중에 비용 처리될 때는 그 재고자산이 팔릴 때 그때 비용 처리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토지, 뭐 기계장치, 건물 이거는 언제 비용 처리해요? 이거는 사용할 기간에 나눠 가지고 서서히 비용 처리를 합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거를 감가상각이라고 부르고 그때 인식하는 비용을 감가상각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뒤에서 감가상각비 관련된 회계 처리를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잉 컨선, 계속 기업에 대한 가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 계속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망할 거다라는 전제하에 재무제표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고잉 컨선이고, 망할 거라고 전제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는 청산 기준입니다. 청산. 밑에 청산 리퀴데이션이라고 있죠? 리퀴데이션. 우리는 회계 기준 청산 기준 안 배워요? 청산 기준 안 배우고요. 우리는 계속 기업을 가정했을 때 회계 기준을 배우는 겁니다. 청산 기준은 별도로 뭔가 제정된 기관이 따로 없습니다.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기관이 있는데 청산 기준을 제정하는 기관이 없거든요. 자의적이거든요, 좀. 그래서 청산 기준은 나중에 실무 가가지고 그때 뭐 통용되는 기준을 공부하시면 되고, 우리는 계속 기업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회계 기준을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성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투자자는 기업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계속 기업 가정에 따라서 작성해야 된다. 투자할 때 저 기업 망할 거야 라고 하면서 투자해요? 아니죠. 저 기업 잘 될 거야 라면서 투자하는 거죠. 반대되는 개념 청산 있고, 자 이제 재무상태표의 항목들에 대해서 쭉 한번 제가 여기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래가 있을 때 그 거래로 인해서 재무제표에 어떻게 인식되는지는 앞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재무제표,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재무제표가 작성됐는지는 뭐 나중에 천천히 배우시면 되고, 작성된 재무제표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지를 해석하는 거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룰을 배우는 거죠. 요거는 요렇게 해석하고 요거는 요렇게 해석하고 하는 룰을 배우면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 하나씩 자산부터 하나 볼게요. BS의 재무상태표의 자산부터.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위에 유동자산이라고 있죠. 자산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네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네요. 여기서 유동이라는 말은요, 현금화가 빠른 거, 그게 유동이고요. 현금화가 느린 거, 이게 비유동이에요. 결국 기업은요,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입니다. 결국은 그 돈을 벌어들이는 속도 있죠. 그 속도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데 그게 1년 기준입니다. 보통 1년 기준. 그래서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들은 유동자산이라고 부르고, 좀 더 현금화가 좀 느린 오래오래 남아있는 자산들, 그거를 비유동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유동자산에 유동 그 자체가 있죠. 유동 그 자체, 현금. 근데 현금이라고 적혀있지 않고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적혔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뭐냐면 현금은 아닌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현금은 아닌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게 현금성 자산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남은 어떤 금융자산들이, 그런 것들은 보통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현금성 자산.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남은 금융자산을. 그러면 3개월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유동성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3개월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가장 유동성이 좋은 자산이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매출채권. 매출채권 우리 배웠죠? 매출채권 받을 돈. 그러니까 매출채권이라는 단어를 딱 듣고 얘는 받을 돈이구나. 대신에 앞에 뭐가 있냐면 영업 활동을 통해서, 판매 활동을 통해 가지고 받을 돈. 그러니까 외상 매출을 통해서 나중에 받을 돈. 그래서 매출채권이 예를 들어서 200 있다. 그러면 200만큼 받을 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매출채권이 나중에 없어지면서 뭘로 전환이 됩니까? 현금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쵸? 매출채권이 없어지면서 현금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자, 재고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생산을 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그 제품, 이런 것들이죠. 생산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제품 또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가 사온 구매품, 이런 것들도 다 재고자산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재고자산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생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판매 활동을 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요거죠. 재고자산 팔리면서 만약에 외상으로 판매했다. 그러면은 매출채권. 그 매출채권이 없어지면서 현금. 이러한 구조로 가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기타 유동자산이 있는데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길게요. 중요한 계정 과목들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유동자산. 자, 비유동자산은 크게 투자자산이 있네요. 자, 투자자산이 있는데, 그런데 투자자산이 유동자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투자자산은 뭐냐면 여기서 투자는 공장, 기계, 뭐 건물 그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밑에 있잖아요. 토지, 건물, 기계, 장치. 토지, 건물, 기계는
밑에 있잖아요. 이 투자 자산은 좀 다른 겁니다. 동일한 투자긴 한데 토지, 건물, 기계장치 사는 것도 투자긴 한데 이 투자 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와 좀 다른 걸 투자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 기계장치는 뭘 만들어내냐면 바로 재고자산을 만드는 겁니다. 재고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산 자산들, 그게 토지, 건물, 기계장치인데 이 투자 자산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기업이 비트코인에 투자했어요. 어떤 기업이 어떤 다른 회사의 주식에 투자했어요. 어떤 기업이 다른 회사의 채권에 투자했어요. 이거는 무슨 목적이에요? 돈이 남아 도니까 일시에 좀 운용 좀 하고 싶어. 이 돈을 가지고 좀 그 요새 투자 시장도 별로 안 좋고 이게 뭐 여기 있는 실물 자산에 투자는 공장 공장 또는 건물 기계장치 이런 데다가 사기에는 너무 이게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그냥 채권에다가 투자하자. 주식에다가 투자하자. 다른 투자 자산에다가 투자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투자 자산 항목들입니다. 근데 그게 만기가 1년 미만이야. 그러면 유동 단기 투자 자산이고, 그 다음에 만기가 1년 이상이야. 그러면 장기 투자 자산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 자산은 장기 목적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밑에다가 뒀지만 유동 자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만기에 따라서. 됐죠? 토지, 건물, 기계장치는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우리가 유형자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형태가 있는 자산들. 무형자산도 있겠죠. 특허권, 저작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 자산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돈을 벌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무형의 자산들이죠. 이 무형자산은 어디에 많이 있냐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좀 많거든요. 계약금 준 거 있죠. 전속계약금. 전속계약금이 보통 무형자산에 잡힙니다. 전속계약금, 영업권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에 잡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계약한 게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 말고 무형자산으로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요새 우리나라 3대 엔터테인먼트사가 뭐가 있어요? SM, 그 다음에 JYP, 그 다음에 약국 이렇게 YG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상장 회사고, 그 다음에 요새 BTS는 이름이 뭐예요? 그 회사 이름이? 빅히트라는 회사잖아요. 빅히트 회사는 상장 아직 안 했거든요. 비상장이거든요. 요새 또 투자 그 엔터테인먼트사가 비상장이 또 하나 나왔는데 카카오에서 또 투자를 하거든요. 카카오에서 누구 샀냐면 이병헌, 뭐 수지 이런 사람들 막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엔터테인먼트가 이게 좀 이 한류 열풍을 타가지고 좀 성장하는 추세인데 거기에는 재무제표를 보시면 무형자산이 유형자산보다 더 커요. 훨씬 큽니다. 왜? 안 보이잖아요. 계약금은. 이거는 건물 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니까 유형자산인데, 근데 사실은 그 계약 기간에 따라 가지고 그 권리금, 그 계약금으로부터 나중에 콘서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광고도 찍고 그러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무형자산, 그 권리금, 계약금, 전속계약금 이런 거는요 계약 기간에 나눠 가지고 감가상각을 합니다. 얘네들도. 그러니까 회사마다 회사의 그 속해 있는 그 산업마다 재무제표의 구성 항목들이 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재고자산이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현금 장사만 해가지고 매출 채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회사는 무형자산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유형자산만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무형자산 아예 없고 투자자산만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기업은 사실은 뭐 산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산업이 있고 그 안에서 여기 있는 비중들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재무제표만 보고 요 회사가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지를 바로바로 알아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업을 워낙 많이 보다 보면
바로바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자산 사이드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산들 본 겁니다. 하나 좀 설명드리면 아까 우리가 투자 활동 있죠. 투자 활동. 투자 활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 건물 기계 장치에다 투자하는 거. 그것도 투자 활동이고요. 또 하나는 투자 자산, 주식, 채권 이런 데다가 투자하는 거 있죠. 요것도 투자 활동이에요. 투자 활동 크게 두 가지인데 사실은 투자 활동 중에서 어느 게 좀 더 좋은 투자예요? 투자 자산에다가 투자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토지 건물 기계 장치에다가 투자하는 게 좀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하는 게 기업의 원래 목적에 맞죠. 여기다가 투자하는 거는 뭔가 돈이 남아 도니까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거를 그 기업의 입장에서 뻘짓거리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다가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뭔가 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때 투자 자산이 많은지 아니면 토지 건물 기계 장치가 많은지 그거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부채 쪽 볼게요.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있습니다.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의무잖아요. 그럼 유동과 비유동은 1년 기준. 1년 안에 갚아야 될 거 유동. 1년 이상, 2년, 3년 만기가 그렇게 오래 남아있는 거는 비유동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게 유동부채 첫 번째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뭐예요? 줄 돈. 내가 외상으로 뭔가 재고자산을 산 거예요. 외상으로 뭔가 재료를 산 거예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요. 기업을 생각하면 판매하는 요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판매하기 위해서 사오는 요 산업도 있습니다. 그때 둘 다 외상거래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사올 때 외상으로 사올 수 있고 팔 때 외상으로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팔 때 외상으로 판매했다. 그러면 뭐가 찍히냐면 매출채권이 찍힐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사올 때 외상으로 사왔다. 그럼 뭐가 찍혀요? 여기는 매입채무가 찍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줄 돈, 받을 돈, 줄 돈, 받을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앞에 뭐가 있냐면 영업활동을 하면서 줄 돈,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받을 돈 이런 거죠. 그렇죠? 왜 제가 앞에다가 그거를 붙이냐면 예를 들어서 토지 건물 기계 장치를 팔았어요. 토지 건물 기계 장치를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거 매출채권 아니거든요. 받을 돈이 있는데 매출채권 그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미수금. 그러면 기타에 들어가요. 기타 자산들에. 그러니까 좀 뭐 받을 돈이긴 받을 돈인데 영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받을 돈 그거는 우리가 매출채권이라고 인식하지만 그 외에 내가 뭐 토지를 팔아가지고 못 받은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계장치를 팔아가지고 못 받은 돈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미수금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매입채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물 기계장치 이런 걸 샀는데 그때 외상으로 샀어요. 매입채무 아니거든요. 줄 돈이지만 매입채무 아니에요. 미지급금입니다. 지급하지 못한 돈 해가지고 미지급금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이냐에 따라서 줄 돈 받을 돈도 계정 과목이 다 달라요. 그래야겠죠. 매입채무 얼마, 미지급금 얼마 똑같이 줄 돈인데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매입채무는 줄 돈, 그 다음에 선수금 아까 배웠죠. 선수금은 미리 받은 돈. 대신에 의무가 어떤 의무냐면 돈을 주는 의무가 아니라 나중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의무. 그게 선수금에 속하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만기가 1년 미만인 차입금. 은행에서 빌린 돈입니다. 단기 차입금. 비유동은요. 장기 차입금이 있겠죠. 그러면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사채.
그다음에 저기 장기 미지급금 보이시죠? 그 미지급금 매입 채무랑 다른 거죠. 그거는 생략할게요. 미지급금이라는 것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채는 뭐냐? 사채하면 조금 무서운 느낌 드시나요? 안 돼요, 이제. 무서운 느낌 드시면 안 되고, 사채는 회사채의 준말입니다. 회사채. 개인 사채, 그게 아니라 회사채. 회사가 발행한 어떤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채. 그럼 둘 다 장기 차입금도 그렇고 사채도 그렇고요. 돈 빌린 거거든요. 채권자로부터 돈 빌린 거거든요. 요거에 또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차이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개념감이 다르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빌릴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 차입금은 은행 가가지고 돈 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차입금이고요. 사채는 어떤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말고 다른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는 사채 시장이라 부르는데, 그 사채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거, 그거를 우리는 사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그 대상이 있죠, 대상. 그게 금융기관, 은행이면은 차입금이고, 아니면 돈을 빌려주는 그 시장이 있죠. 그 시장 자체에서 빌리는 거는 그거는 사채라고 부릅니다. 사채. 보통 사채 만기가 있거든요. 사채는 만기가 좀 길거든요. 만기가 짧은 거는 별로 없고 다 만기가 길기 때문에 비효동으로 제가 구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선 발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발행이란 단어는 이제 앞으로 많이 쓰일 겁니다. 발행이 뭐냐면 권리를 만드는 걸 우리가 발행이라 부릅니다. 발행. 권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 이거를 발행이라 부르거든요. 자, 제가 돈을 빌리고 싶어요. 그때 첫 번째 방법, 은행에 간다. 은행에 가가지고 돈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 제가 집에서 뭔가 만듭니다. 종이 쪼가리에다가 뭘 적을 거예요. 뭘 적을 거냐면 1일 식사권을 적을 거예요. 누구와? 지한송 회계사, 위드 지휘 회계사. 이거를 집에서 막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10장 만들었어요. 10장 만들어서 팝니다. 사요? 안 사요? 왜 안 사요? 팝니다. 근데 안 사요, 안 사. 안 사. 그래서 요걸 바꿔요. 예를 들어서 위드 수지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래도 안 사요? 남자로 해볼까? 공유 사죠. 얼마 주고 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공유랑 친해요. 구라예요. 근데 공유랑 친하다고 쳐요. 그런 다음에 공유라고 써요. 공유라 쓴 다음에 친구 한번 파는 겁니다. 그래서 위드 공유 식사권, 이거를 사람들한테 한 장당 10,000원에 팝니다. 그러면 제가 10장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10장 만들어 가지고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티나게 팔리겠죠. 그러면 10만 원어치를 제가 팔았습니다. 저 뭐 했어요? 돈 조달했어요. 발행이요, 뭔가 권리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다가 파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조달했어요. 그런데 사채는 1일 식사권 이런 게 아니라, 사채는 뭐냐면 나중에 원금 100억, 그 다음에 이자 1년에 뭐 10% 해가지고 10억 해가지고 만기 3년짜리 요거를 집에서 만들어서, 뭐 기업에서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걸 사면 1년에 이자 10억씩 받고, 그 다음에 만기에 원금 100억 받고, 이러한 권리를 손에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 기업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뭔가 사는 거죠. 이 권리를 사는 거죠. 그게 얼마에 거래될지는 모릅니다. 그게 얼마에 거래될지는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수요 공급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그 기업 있죠. 이거를 만든 기업, 그 기업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위대에다가 뭘 쓰냐에 따라서 다르죠.
지한송 쓰면은 안 팔리는데 공유를 쓰면 팔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기업이 발행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겁니다. 그게 좋은 기업이 발행하면 비쌀 거고요. 안 좋은 기업이 발행하면 똑같은 거지만 똑같은 건데 안 좋은 기업이 발행하면 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달을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회사채 시장입니다. 금융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실제로 발행 업무를 해보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죠. 그래서 기업은 뭔가 여러 가지 권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팝니다. 그러면서 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은 좀 다르잖아요. 장기 차입금은 은행 가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 사채는 뭔가 만들어 가지고 결국 돈 갚는 건 똑같은데 이자랑 원금 갚는 건 똑같은데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돈을 조달하는 거. 그래서 뭔가를 만드는데 그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그 행동 있죠. 행동. 그거를 발행이라고 부릅니다. 발행. 아시겠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과 사채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제 자본 볼게요. 자, 자본 보면은 거기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있죠.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BS를 해석할 때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내가 자산 얼마 있었고 그 다음에 부채 얼마 있어가지고 나의 순자산은 이 정도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 자본을 잘 이해 못해요. 요 자본을 이해할 때는 요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요렇게 해석해야지 좀 더 자본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자산을 사기 위해서 내가 뭐 사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차입해가지고 자산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주주들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죠. 자, 주주들한테 돈을 빌릴 때도 발행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여기 사채 발행하는 건요.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주식을 발행한다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하나의 권리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다가 파는 거예요. 팔 때 어떠한 권리가 여기다가 써 있냐면 주식 받으면은 뭐예요? 이거 가지고 주식 받으면 이거 가지고 배당 받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가가지고 주총 가가지고 손들고 의결권 행사하고 이게 주식이 가지고 있는 권리죠. 그러면 크게 주식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의결권, 그 다음에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 요게 주식이죠. 이 의결권 때문에 기업의 주인이 주주가 되는 겁니다. 이 의결권의 권리 때문에. 그러면은 기업이 이걸 발행했어요. 주식 뭐 몇만 주 발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에다 팝니다. 그러면은 그 시장의 그 권리에 따른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정해지고 그 가격으로 여러분들은 그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면서 돈을 조달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달을 한 거예요. 얘도 조달한 겁니다. 그런데 요거 두 개는 요 두 개가 자본과 자본잉여금이 얘가 조달한 돈이고요. 얘가 조달한 돈의 개념이고 이익잉여금은 번 돈이에요. 우리가 아까 수익 비용 하면서 순자산을 막 증가시켰죠.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했죠. 이자 비용 발생되면은 자본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매출 발생시키면은 요거 자본 증가시키고 재고자산 팔면 요거 감소시키고 하면서 순자산을 막 증가 감소시켰죠. 기분이 좋으면 증가, 기분이 나쁘면 감소 이렇게 증가시켰잖아요. 그때 뭘 증가 감소시키는 거냐? 요 이익잉여금입니다. 요 이익잉여금을 증가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은 번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번돈. 조달한 돈과 번돈의 개념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최초의 기업이 설립됐을 때는 이익잉여금이 없을 겁니다. 기업이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익잉여금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돈을 벌었으니까. 그 번 돈을 여기다가 이익잉여금에다가 쌓아 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자본잉여금과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그러면은 요거는 차이가 뭐냐? 요걸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결국은 주식을 발행을 하면서 내가 돈을 조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하는 주식 수가 있겠죠. 주식 수. 그리고
발행을 기업이 최초에 만들어질 때만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발행을 또 할 수 있어요. 기업이 중간중간에 돈이 더 필요하면 중간중간에 돈을 추가로 조달할 수도 있거든요. 자, 최초에 기업이 설립됐을 때 그때 주가가 있습니다. 기업이 최초에 설립됐을 때 그때 주가. 그때 주가는 뭐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가 아니라 정해진 가격이 있어요. 법에서 정해진 가격이 있는데 그 바운더리가 있어가지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마음대로 그 가격을 정하면 됩니다. 그 가격을 액면가라고 부릅니다. 액면가는 기업이 최초에 태어났을 때 그때 주가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한번 예시를 한번 적어볼까요? 1월 1일 날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기업을 설립하면서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100주를 발행했어요.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100주 발행했어요. 이제 이 발행이라는 단어를 아니까 이게 어떠한 활동인지 아시겠죠? 어떠한 거래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 부르냐면 유상증자라고 부릅니다. 얘를 증자했다고 얘기해요. 유상증자. 또는 출자라고도 부르죠. 출자, 유상증자, 출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얼마 돈 들어와요? 50만 원 들어오죠. 50만 원 들어와요. 그러면은 자본금 50만 원이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주식이 100주가 시장에서 막 거래되고 있어요. 시장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식이 1월 1일 날은 5,000원이었는데 이 기업이 성장을 잘 해가지고 이 주가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10,000원 정도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주식을 10,000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더 필요해. 그러면 내가 100주 추가로 내가 발행해야지. 지금 현재 100주 있는데 100주 추가로 더 발행해야지. 그래서 액면가 5,000원짜리, 액면가는 변하지 않겠죠? 액면가는 최초 주가잖아요. 액면가 5,000원짜리를 주식 100주 추가 발행하는데 그 주식의 시장 가격이 10,000원이다. 그러면 돈 얼마 들어와요? 50만 원 들어와요? 100만 원 들어와요? 10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서 10,000원 거래되고 있으니까 내가 100주 추가로 발행해가지고 팔면은 100만 원, 한 주당 10,000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금은 100만 원 들어오는데 액면가는 5,000원이죠. 그러면은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할 때 정보를 줄 때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최초의 주가는 5,000원인데 근데 10,000원에 그 액면가 초과되는 부분을 추가로 발행했다. 그러면 요 2월 1일 날 거래가 있으면 제가 요거는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액면가 5,000원에 대한 100주 해가지고 50만 원이 증가하는데 추가되는 초과적으로 이렇게 발행되고 있죠. 초과적으로 발행한 거. 그게 자본잉여금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명목으로 얼마가 증가하냐면 50만 원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겁니다. 자본잉여금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초의 주가와 지금 현재 주가로 발행한 것, 그거를 좀 구분해 줘가지고 얘를 나타내는 거죠. 결국은 요 두 거래를 통해 가지고 얼마 조달했냐면 150만 원 조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본금 100만 원,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50만 원 이렇게 적히게 되겠죠. 액면가를 초과해 가지고 발행한 부분, 그거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명목으로 자본잉여금에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결국은 다 뭐예요? 조달한 돈이에요. 자본금이든 자본잉여금이든 조달한 돈입니다. 됐죠? 요거 구분됐죠? 구분됐고 그 다음에 번 돈. 이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주요 계정 과목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9페이지부터 뭐 적혀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서 각 계정 과목이 뭘 의미하는지 그거 살펴보시면 됩니다.
쭉 보시면 이제 손익계산서가 11페이지 하단에 나옵니다.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 아까 수익, 비용, 순익 이렇게만 봤었는데 세부적으로 손익계산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IS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첫 번째 매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 매출에서 매출 원가까지 차감한 거 있죠? 차감한 게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릅니다. 매출 총이익. 이거를 우리가 보통 소개라고 하죠. 소개. 중간에 내가 계산을 한 값이다 해가지고 소개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 있죠. 판매 관리비를 뺀 게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까지 뺀 게 영업이익입니다. 계속 써볼게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비용, 영업 외 수익이 있고요. 영업 외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이 있어요. 요까지 가감한 값이 뭐냐면 세전이익입니다. 세전이익. 이거를 좀 더 길게 쓰면 뭐냐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여기다 써볼까요? 법인세 차감전. 말 그대로입니다.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에 순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이게 뭐냐면 세후이익인데 세후이익이라 안 쓰고요. 당기순이익이라고 씁니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이라고 씁니다. 자, 요 항목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제가 파란색으로 물결 표시한 거는 이거는 중간중간에 소개, 요거는 마지막에 나타내는 그 합계죠.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거 있죠? 요거는 각각의 항목이죠. 각각의 항목. 자, 플러스 돈 들어온 거.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내가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 두 개죠. 매출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이죠. 자, 그러면은 돈 들어온 거 매출하고 영업의 수익은 차이가 뭐냐? 매출은 당연한 거고 물건 팔아가지고 번 거 그건 매출이고, 그러면 영업의 수익은요? 그 외.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재고자산 팔아가지고 번 거는 저 매출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이익 난 거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토지 건물 기계 팔았는데 비싸게 팔았어요. 잘 팔았어. 그러면은 요거 영업 외. 그러니까 영업 외는 재고자산 판 거 빼고 나머지에서 발생하는 이익들, 그것들을 영업의 수익이라고 보는 거죠. 됐죠? 그럼 매출하고 영업의 수익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여러분 다시 좋았어. 그러면 수익 끝. 비용도 볼까요? 비용, 매출 원가, 판매 관리비,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이 있습니다. 자, 법인세 비용은 딴 것과 구분이 쉽습니다. 세금이니까 법인세 비용. 물론 발생주의 세금입니다. 실제로 과세 당국에 낸 현금 유출하고는 좀 다른 금액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회계라고 나중에 배우실까? 이 회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약간 법인세 회계인데 그거 나중에 배우시면 좀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회계를 왜 공부했는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는 우리가 알 것 같고 대략 느낌은 요 위에 영업의 비용과 매출원가 판매 관리비도 요거 구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아까 이자 비용 있죠? 이자 비용은 어디에 속할까요? 영업 외예요? 아니면 위예요? 이자 비용은 영업 외예요. 그러니까 영업 활동 말고 다른 것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은요, 영업 외 비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와서 그거 플러스 투자했는데 망했어요. 주식 투자했는데 망했어요. 그리고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팔았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에 못 팔았어요. 그러면 싸게 팔았어요. 그러면 손실 나겠죠. 그런 손실들이 영업의 비용입니다. 됐죠? 그러면 법인세 비용, 영업의 비용도 구분이 돼요. 그러면 요거 뒤에 이제 비용 항목 두 개 남았죠? 매출 원가랑 판매 관리비.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 자,
비용이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긴 비용인데 둘 다 영업과 관련된 비용인데요. 매출 원가는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제조기업을 우리가 구분하는 게 가장 쉬운데 제조기업은 생산이 있죠. 그렇죠? 판매가 있죠. 자, 생산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그러니까 생산과 관련된 비용이 있죠. 그거는 매출 원가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생산. 그다음에 상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매와 관련된 거. 그게 매출 원가고요. 판매 관리비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마케팅비 얘기했었죠. 마케팅비. 마케팅비는 매출 원가에 속할까요? 아니면은 판매 관리비에 속할까요? 판매 관리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구매 활동과 관련이 없는 어떤 비용들. 근데 영업과 관련이 있긴 하죠. 마케팅비도 영업과 관련이 있잖아요. 하지만 생산과 구매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들 있죠? 팔면서 수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료도 내고 뭐 마케팅비도 내고 다양한 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총무과 직원, 인사과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은 다 판매 관리비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원가 관리 회계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또 이게 구분이 좀 더 쉬운데 급여도요. 급여도 생산직 급여가 있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 생산직 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총무과 직원 그 다음에 회계팀 그 다음에 재무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가 있습니다. 생산직 급여는 매출 원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 인사과, 지원부서들 있죠? 지원부서들의 급여는 판매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그냥 부서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 원가랑 판매 관리비는요. 부서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다. 기업의 부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생산 구매와 관련된 부서는 매출 원가로 그 외의 부서는 판매 관리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서별 기준이다. 그리고 영업 외 비용이 있고 법인세 비용이 있다. 그러면은 뭐 손익계산서는 이게 끝이거든요. 사실은 끝입니다. 주주들이 가져가는 몫은 뭐예요? 당기순이익. 아까 말했잖아요. 다 가져가고 남은 돈. 이게 주주들이 가져가는 몫입니다. 당기순이익. 회계적으로 가져가는 몫이죠. 결국은 제가 현금의 유출입과 상관이 없이 수익 비용을 적는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롱텀으로 보면은 사실은 외상 판매하든 선수금 하든 결국은 롱텀으로 보면은 다 현금으로 바뀌는 것들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현금이 안 들어와가지고 매출채권 적은 다음에 수익을 인식했어요. 근데 결국은 매출채권 회수하게 되면 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롱텀으로 보면은 돈과 다 관련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미리 인식하냐 나중에 인식하냐 그거 문제거든요. 이 회계 기준이요. 왜냐하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상 매출을 했는데 그게 오래오래 회수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 귀속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현금의 유출입과 상관이 없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인식하는 거 수익 비용의 대응의 원칙까지 해가지고 나타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별거 없거든요. 아까 그 영업 투자 재무가 끝이에요. 끝이니까 그거는 별거 없으니까 별도로 세부 내역은 설명을 안 드렸고 거기에는 12페이지에 손익계산서 세부 내역 설명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기초에서는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나이가 들었나 시계가 안 보이네. 지금 몇 시예요? 40분이요? 40분. 그러면 좀 요걸 좀 설명 드릴게요. 당기순이익 이거 주주가 가져가는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IFRS 배우시면은 포괄이익이라는 단어를 배울 거예요. 이거는 유인물이 없어요. 포괄이익이라는 단어를 배울 겁니다. 자, 포괄이익이 뭐냐면 당기순이익에서 뭘 더하는 개념이냐면 기타 포괄
이익을 더한 게 당기순이익입니다. 포괄이익입니다. 예, 전체 이익을 우리가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이익으로 나눈 건데 왜 그렇게 두 개를 구분을 했냐? 요거부터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배당이라고 들어보셨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주는 게 배당이죠. 기업이 번 돈을 가지고 얘네들 다 주고 종업원 주고 막 거래처 주고 막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수익 비용 한 다음에 그 정부까지 딱 뜯어가고 남은 돈 이게 주주가 가져가는 돈이고 그 중에서 배당을 주는 거죠. 그러면 배당의 재원은 요 세 개 중에 어디예요? 이익잉여금이죠. 번 돈. 당기순이익이 여기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배당으로 가져갈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요거 세 개 다 자본금, 자본금, 이익잉여금 다 주주 돈이에요. 주주 돈인데 주주가 뺄 수 있는 돈 있죠. 주주가 뺄 수 있는 돈은 이익잉여금입니다. 계속 기업을 가정했을 때. 근데 만약에 그 기업이 망했어요. 그러면은 출자한 돈까지 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익잉여금 안에서만 빼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뺀다. 그러면은 그 기업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막 주주들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묶어둔 돈이고요. 이거 가져갈 수 없어. 이익이 번 돈에 대해서만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은 여기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배당을 주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를 제가 집은 없거든요. 전세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요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2년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제가 저번 달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 전세 계약을 할 때 그 집주인이 그 집을 팔면서 집을 팔고 그 집을 산 사람이 저를 전세 끼고 산 거거든요. 근데 그 판 사람 있죠. 매도자가 2년 만에 3억을 벌고 나간 거예요. 나랑 나이도 똑같던데.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2년 내에 3억을 벌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집을 예를 들어서 5억 주고 샀어요. 5억 주고 샀는데 1년 만에 10억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밥 사달라고 해요? 왜요? 돈이 없잖아요.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팔아야 된다. 팔아야지 돈이 생긴다. 이거 미실현 이익이다. 이거 5억 증가한 거는 무슨 돈이냐. 이거는 내가 나중에 팔아야지 양도세 다 내고 이래야지만 돈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배당을 줄 때 돈이 있어야 주거든요. 그러면 돈이 생겨야지 주는 이익은 바로 이 당기순이익입니다. 이거는 기껏 해봐야 매출채권 매입채무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 있으니까 1년 이내에 다 회수가 어느 정도 돼요. 당기순이익 부분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 토지를 샀는데 10억짜리 토지를 샀는데 그게 100억이 됐어요. 기분은 좋죠. 100억 되니까 기분은 좋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주들이 와가지고 야 10억짜리 100억 됐어? 90억 벌었네? 배당 줘. 하면 돈이 없잖아요. 기분은 좋은데 배당을 못 주는 이익. 기분은 좋은 건 표시하고 싶은데 배당을 못 줘. 그게 기타 포괄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얘기할 때 배당을 줄 수 있는 이익이 있고 당장 현금화가 되는 이익이 있고 매출 이런 것들은 당장 현금화가 되는 이익이잖아요. 이자 수익 이런 것도 당장 현금화가 되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 있죠. 내가 당장 팔 거 아니야. 토지 이거 팔게 되면 나 재고자산 못 만들잖아요. 당장 팔 거 아니기 때문에 기분은 좋지만 배당을 줄 수 없는 이익 이런 것들이 기타 포괄 이익인데 이 기타 포괄 이익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토지 10억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 100억이 됐습니다. 그때 두 가지 정보 제공 그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BS에다가 토지 해가지고 10억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전에 10억 주고 샀는데 지금 1년이 지난 뒤에 100억이 됐는데 그냥 계속 토지 10억이라고 인식하는 방식이 있고, 올린 거 알려주자. 100억. 그럼 90억만큼 이익 쌓여야겠죠. 이렇게 외부에다 공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대답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대답 안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기업에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어요. 주주예요. 이렇게 공시하는 걸 선호해요? 이렇게 공시하는 걸 선호해요? 이거 100억으로 공시하는 걸 선호하십니까? 지금 당장 100억이니까.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네가 과거에 산 10억 그렇게 표시를 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회계 기준이 정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10억이라는 숫자는요, 확실한 숫자죠. 내가 산 숫자. 근데 이 100억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주관이 좀 개입되거든요. 이거 100억에 팔아야지 100억인데 지금 시세가 100억인데 이게 뭐 때문에 100억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주위에 뭐 매매 그 사례가 있으면은 뭐 그거는 상관없겠지만 매매 사례도 없고 이게 왜 100억인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100억이라니까 100억이다. 여러분 집값이 8억 10억 왜 8억 10억인 거예요? 모르죠. 그냥 뭐 거기서 뭐 투기꾼들이 정해준 건가? 아니면은 뭐 수요 공급에 의해서 나타낸 건가?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그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요,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거기 때문에 야, 그 100억을 내가 못 믿겠다. 그러면은 그냥 10억을 알고 인식하자라는 게 역사적 원가 방식입니다. 역사적 원가. 이거는 신뢰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거예요. 신뢰성에. 그런데 야, 100억으로 공시해야지. 뭔 소리야. 야, 지금 팔면 100억이잖아. 그리고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의사결정할 때는 이 100억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과거에 10억 주고 산 것보다 지금 시세가 좀 더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신뢰성은 떨어지죠. 대신에 뭐가 있냐면 목적 적합하죠. 의사결정할 때 좀 더 목적 적합한 게 얘죠. 자, 그러면 IFRS. US 갭은 요거 인정 안 하거든요. US 갭은 얘 인정 안 하거든요. 얘만 해요. 좀 더 신뢰성에 초점을 둔 게 US 갭이고요. IFRS는요. IFRS 네 맘대로. IFRS 특징이에요. IFRS 특징이 네 맘대로 왜 그 기준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아니고 이유가 있겠죠. 네 맘대로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돼. 근데 만약에 요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90억의 이익을 인식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토지를 바로 팔 거 아니야. 그러면 단기 순이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IFRS에서 기업이 선택하는 그 모형이 있거든요. 모형이 나는 신뢰성에 좀 더 초점을 두겠어. 그러면 역사적 원가로 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아니야, 나는 여기는 목적 적합에 좀 더 초점을 두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 가치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써 있냐면요, 우리 기업은 이런 회계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역사적 원가가 아니라 공정 가치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어디 적혀 있냐면 주석에 있습니다. 주석에 있어요. 그래서 주석을 보셔야 되겠죠. 그 토지의 가격이 어떤 가격인지. IFRS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역사적 원가로 했는지 아니면 공정가치로 했는지에 따라서 그 재무제표 숫자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거는 주석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 이익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요,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차차 배우시면 됩니다. 우리는 일단 단기 순이익까지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주요한 회계 처리들 있죠. 주요한 회계, 재무관리를 배우기 위해 주요한 회계 처리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